한류와 언어 13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13번째 PPT 17쪽을 함께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이제 설국열차까지 보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류 영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4편의 영화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17쪽에 보면 영화 한류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한류라고 지칭할 수 있는 확고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8, 90년대 이제 아시아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지금은 시들해진 홍콩 영화, 일본 영화가 걸어온 길을 한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직은 K무비가 홍콩 영화만큼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직 어떤 그런 큰 흐름에 이제 올라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뭐 미리 이렇게 내다볼 필요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뭐 봉준호 감독 같은 스타 작가주의 감독도 등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드라마 분석에 대한 것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알아봤던 것은 그거죠. 국가적 인지도가 결과적으로 그 문화 콘텐츠들의 소비와 수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또 뭐 기생충의 큰 성공이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한국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영화 한류의 미래를 좀 더 밝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는 뭐 더할 나위가 없는데, 단지 이제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상품을 사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상품의 어떤 소비 내지는 수용에 대한 그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한류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접근 통로의 개방성 확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케냐에 아무리 좋은 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 영화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도저히 파악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소수의 사람들만 수용하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국 영화가 접근하기 쉬운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뭐 지금 뭐 최근에 OTT와 같은 미디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든가 뭐 등등. 그리고 국가별, 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에 팔 수 있는 어떤 영화 컨텐츠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죠. 민족적 갈등을 너무나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일본을 비하하는 뭐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을 너무 부각시킨 것을 팔 수는 없겠죠. 사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이제 바이어가 뭐 당연히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언론의 홍보 지원은 필요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사실 우리 같은 이제 인문학자들이, 또 인문학도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실제 마케팅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현지 영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층이 소비를 하게 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냐, 또 특히 어떤 장르를 선호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가운데서 직접적인 동시 배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요. 이제 이게 배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지 합작 노력. 우리가 앞서 도둑들에서 임다라라고 하는 이제 중화권에서 유명한 배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뭐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스타가 한 명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 팬덤들은 그 영화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대개의 경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온다, 중요 배역으로 나온다를 한 번쯤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현지 합작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물론 출연 배우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스텝이라든지 주변 배경, 영화를 만드는 배경에서도 합작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인도의 그 말리우드, 인도 영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잠깐 했는데, 사실 한국도 만만치 않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할리우드의 물량 공세 속에서도 자국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 점유율이 50%를 웃도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사실은 이게 선생님이 거듭 얘기했지만 과거의 방화라에서 선생님 세대는 한국 영화를 잘 안 봤어요. 지금도 우리 남편은 약간 한국 영화를 꺼려하는, 뭐 굳이 영화관에 갔는데 한국 영화를 봐야 돼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뀐 반면에 그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왜 한국 영화를 젊은 세대들은 많이 보여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잘 만들어내는 것은 일단 국내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외국에서만 팔린다는 거는 또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자, 두 번째 단락, 건강한 제작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 이게 사실은 내수에서부터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제작 환경,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영화판에서의 미투 같은 사건들이 이런 건 정말 뭐 윤리적으로 안 되는 일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작 환경에서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스태프들에 대한 그 경제적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조건은 소수의 대박 영화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지닌 영화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받고 제작되어서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봉관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의 영화 산업은 이렇게 모든 영화의 개봉관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의 어떤 그 영화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가 개봉관을 싹쓸이 해버리면 다른 영화들은 그 영화를 올릴 그런 기회조차 없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홍콩 영화랑 똑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영화 잘 되네. 그럼 그런 비슷한 패턴의 영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여러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개봉관에 걸려지면서 이제 뭐랄까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취향이랄까 이런 어떤 소비 성향 같은 것을 파악할 기회를 스스로 배제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홍콩 영화의 귀를 밟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갖게 되는 거예요. 홍콩 영화 사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패턴의 영화가 나오게 되니까 홍콩 영화의 그 내수 시장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안 봐주는데 이게 당연히 팔리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정한 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창작 제작 인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근로표준 계약서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에서 이런 어떤 이론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제 미투 문제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영화 산업이 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의 그런 어떤 상승세를 타기가 어렵죠.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작품에 와서 사상 최초로 전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근로표준 계약서를 준수했고 흥행에 성공까지 하면서 말 그대로 이 작품은 국뽕에 차올랐다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성과를 갖게 됐죠. 네, 그래서 한국 영화가 앞으로 한류는 물론이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어떤 작품의 다양성, 그 다음에 또 그 주변 환경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한류, 이제 K-드라마, K-팝에 이어서 K-무비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K-무비, 제3의 한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직까지 제3의 한류다. K-팝만큼의, K-드라마만큼의 한류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죠. 네, 아직은 어려운데, 이제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열광한다고 해서 한류의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항상 지속적으로 한국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환경이냐?
우리나라에서 할리우드 영화처럼. 그 다음에 항상 한국 영화에 고정 수요층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봉준호 감독의 경우에는 고정 관객의 수요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자, 그래서 신한류 콘텐츠로서의 영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2010년대 이제 말하자면 자본이 많이 투자되게 되는 거죠.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공격적인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획 영화가 국내에서 잇따라 큰 흥행을 거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독립 영화나 이런 좋은 영화들도 그 저예산 영화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물량 공세가 있어야 좀 더 성공적인 것은 뭐 누구나 어떤 사업에서나 마찬가지겠죠. K-드라마가 제1한류, K-팝이 제2한류를 주도했다면 이제 K-무비가 제3한류를 향한 청신호가 되어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기생충의 경우를 기회로 또 최근 한국의 어떤 이제는 뭐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분명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떤 문명국의 이미지, 어떤 백성들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은 뭐 다른 정치적인 것 뭐 그런 거는 빼고, 어쨌든 외국에서의 보는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단순하게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적으로도 큰 대중문화 차원에서 큰 어떤 뭐랄까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네, 헤게모니를 잡지는 않았고요.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은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만 작가주의 감독의 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영화 아카데미 세대라고 해요.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영화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봉준호 감독도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잖아요.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그냥 나 감독해 볼래 뭐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제 체계적인 그런 어떤 뭐 계보를 잇는 작가들이 이제 작가적 차원의 감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박찬욱, 김기덕, 홍상수, 이창동, 이창동을 빼먹었네요. 봉준호, 나홍진, 류승환, 윤종빈으로 이어주는 이런 제 작가들이 나왔네요. 갑자기 그 양반이 안 나왔네. 이준익 감독도. 근데 이준익 감독의 경우는 이제 그 문화 할인율에 해당되는 왕의 남자, 왕의 남자 그 감독을 하신 분인데, 그 서울대 이제 국문과 여러분 선배들 중에 이제 그 이준익 감독 밑에서 제작에 뭐 뛰어들어서 일도 하고 그랬던 선배가 예전에, 요새는 바빠서 안 오는데 예전에 이제 선배와의 대화에서 와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 한류의 특징은 뭐냐? 감독들의 선전을 계기로 한국 영화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면 뭐 영화 하나가 터지니까, 그 감독의 영화가 터지면 이제 해외가 다시 주목하는 과거의 한국 영화, 그러니까 괴물이라든지 살인의 추억 같은 작품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영화는 특히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앞서도 지난 차시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사실 영화 한류의 특징으로 국한시켜 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영화 컨텐츠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들 보면 예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알죠? B급 그 영화 배우였는데 감독으로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지난번에 심영래 감독이나 또 이경규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떤 이 감독이 갖는 그 영화판에서의 감독이 갖는 위상은 거의 뭐 굉장한가 봐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방송국에서 PD도 비슷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 이제 그 영화 감독들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 이제 좀 뭐랄까 다른 콘텐츠들보다는 대중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예술성을, 작품성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도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독들의 스타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독에게 스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시아 시장을 흔든 그럼 최근의 한국 영화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몇 편의 영화들이 있어. 아마 최근 영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기사화되어서 뭐 어느 나라에서 리메이크가 되고 또 굉장히 뭐 흥행에 성공하고, 가장 최근 것은 이제 신과 함께죠. 대만에서 아주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20쪽 아시아 시장을 흔든 최근의 한국 영화, 써니와 수상한 그녀로 시작된 한국 영화 리메이크 열풍. 그러니까 이게 곧장 수입이 돼서, 예를 들면 수상한 그녀 같은 경우 심은경 주연, 남훈이 심은경 주연의 한국 영화가 직수입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국의 방식으로 리메이크가 돼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리메이크한 걸로 알고 있고, 중국이나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베트남에서 크게 성공을 했죠. 베트남도 요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의 80년대 이제 경제 발전하고 있는 그때와 되게 비슷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를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 써니와 그녀는 해외 로컬 영화 시스템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로컬 영화, 이제 그 지역에 맞게끔, 그래서 단순한 수출이나 원래 이제 한국에서의 완성판의 수출이나 리메이크의 판권 판매가 아닌 원소스 멀티 테리토리,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현지 정서와 문화에 맞게 각색한 후 제작해서 개봉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총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나라, 그러니까 문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문화 할인율이. 중국판 수상한 그녀는 20세어 다시 한 번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판은 내가 네 할매다 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써니도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 운전사와 곤지암의 선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 할인율을 생각하면 택시 운전사도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그 어떤 정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극이 아니죠. 현대사잖아요. 현대사고 또 어떤 그 시민혁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시위 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은 어느 세계에나 지금 뭐 21세기에도 모두 공통된 것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택시 운전사는 굉장히 흥행에 해외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 홍콩,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우산혁명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죠. 일본의 경우에는 아주 3개월간 장기 상영이 되었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런 민주화 운동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편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최근 현대사를 배경으로 했다는 것, 또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좀 일본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고 장기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크게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택시 운전사는 장기 상영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곤지암은 여러분들도 아는 이제 호러물 공포 영화인데, 말 안 봤어요. 이런 거 못 봐. 근데 이제 이 곤지암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이제 드디어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매체들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콘텐츠 방식을 활용해 아주 이제 북미나 호주에까지 이제 성공을 했죠. 방식 자체가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가 마치 게임의 장면처럼 공포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포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영화가 아니어서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시점의 방식도 흥행에 성공을 한 그런 요소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칸의 후광을 얻고 유럽, 아시아에서 흥행 성공한 한국형 좀비버스터 부산행. 네, 좀비버스터라고 하는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영어 공부를 어려웠을 때부터 했겠지만 선생님은 좀비라는 거 잘 몰랐어요. 강시 세대예요. 강시 세대. 막 지금 여러분들 웃는 강시가 뭐예요? 아니면 호구 나는 소리. 홍콩 영화나 중국 홍콩 영화죠. 주로 이제 강시 이제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그런, 말하자면 좀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여러분 또래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비물이 어릴 때부터 이제 아동도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인기 있는 그런 장르인데, 이게 한국형 좀비로 나온 게 부산행이죠. 선생님도 아주 재밌게 봤고,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해서 배경 자체가 사극으로 바뀌어버린 이제 그 킹덤이 이제 지금 아주 넷플릭스에서 히트 쳤던,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문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지? 좀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는 익숙한 컨텐츠를 활용을 하는데 그 배경이 신선하니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왕과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들의 역사물 속에서도 끊임없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경과 자연 배경과 의복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히려 흥행의 요소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부산행의 경우에는 칸에서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칸에서 이제 칸에 초청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됐고, 이제 전 세계 이 부산행은 160여 개국에 수출되어서 1억 4천만 달러. 물론 이제 기생충이 이제 2천만 달러든가 제일 이제 뭐 당연히 가장 그 많은 수출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부산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부산행은 글로벌 개봉 이후 좀비 액션 체험, 할리우드 및 프랑스 영화 대표 영화 제작사들을 통해 리메이크작으로 재탄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부산행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연결편은 아니고 이제 부산행으로 초토화된 한반도의 서울에 이제 강동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투입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행의 후속이라 할 수 있는 이 연상호 감독의 반도가 2020년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는데 경쟁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부산행, 이거는 이제 한류 영화로서 어떤 그 우리가 드라마를 얘기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대륙의 사람들, 어떤 지역의 사람들, 어떤 국가의 사람들도 흥미있게 볼 수 있는 좀비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배경으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적 배경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킹덤, 뭐 콘텐츠와 미디어 확장 킹덤 얘기는 조금 전에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과 함께입니다. 매력적인 한국적 사후 세계관으로 아시아를 휩쓴 신과 함께 시리즈. 신과 함께는 이제 워낙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SNS를 통해서 남북미 사람들이랑 뭐 이제 아메리카나 뭐 이제 유럽 사람들도 꽤 많이 접하는데,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서 이제 훨씬 더, 특히 대만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윤회 세계관과 그 다음에 한국적 토착신앙과 도교, 그러니까 불교, 도교, 샤머니즘이 막 다 섞여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49일 동안의 우리가 49제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런 어떤 내세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서양 사람들이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좀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러면 조금 문화 할인율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2017년과 2018년 국내 성수기 극장가를 휩쓴 영화 신과 함께는 뭐 동남아시아를 점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뭐 극장 매출 뭐 6천만 달러 중 대만이 3천만 달러, 홍콩은 1,400만 달러 뭐 이렇게 하고요. 대만의 경우 역대 한국 영화 박스 오피스 1, 2위를 이제 전편과 속편이 다 차지를 했다고 해요. 홍콩도 역대 한국 영화 박스 오피스 2,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흥행 요인은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적 세계관이에요. 특히 내세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배우들의 호연, 7개의 저승세계 뭐 이런 것들이 액션,
판타지, 그러면서도 어떤 독특한 동양적 세계관을 모두 조합한 그런 뭐 예술성을 얘기한다. 지금 우리는 한류를 얘기할 때는 뭐 예술성, 작품성 그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얼마나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소비되고 또 이제 수용되고 수익을 올렸나. 이게 대중문화의 속성이에요. 대중문화의 속성이기 때문에 괜히 드라마와 케이팝에선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영화에서 작품성 그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무비의 전망과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완전히 이제 케이팝만큼 완벽한 한류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케이팝 정도의 거대 팬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하나의 컨텐츠가 나오면 고정 수요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영화파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화판 자체에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 전망과 과제에서 K무비의 원래의 기본 텃밭인 아시아 시장을 일단 사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수 시장은 기본적인 것이죠. 내수 시장에서 소용이 안 되는데 외국에서 팔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북미의 극장 매출과 비교를 하면 북미도 사실은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는 케이팝의 성지이긴 하지만 영화는 조금 약하다고 해요. 근데 영화의 수요는 북미가 물론 교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북미도 많이 이제 좀 K무비를 소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아시아 시장이 그 기본 터전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영화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대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권역은 한국 영화의 완성작,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하거나 이러는 거 말고 완성작 수출 비중이 53.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시아에서 수용이 돼야 그 다음에 뭐랄까 이질적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더 이제 한류로서 수용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오버 더 탑,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이 OTT 서비스가 즉 결과적으로는 이제 핸드폰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보는 그런 이제 미디어가 되는데 이게 아주 현재 그 글로벌 영화 시장에서 중요한 서비스 매체라는 말이에요. 지금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 OTT 서비스는 그야말로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보다시피 주로 게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향후 이번에 코로나를 잡는다 하더라도 또 무서운 전염병이 또 돌겠죠. 또 돌게 되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가 향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온라인 강의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한 이후에 결코 과거 유럽으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패스트가 창궐하면서 유럽은 신권 사회가 무너지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 지금 사실 이제 다음 학기까지 거의 이런 방식의 강의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대학의 모양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말 OTT 서비스, 대학의 OTT 서비스죠, 지금 이런 게.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콘텐츠 부가 수입 창구인 이런 그 인터넷 비디오 시장을 이들 업체들이 주도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화를 업로딩하고 이제 배급하는 수준이었는데 자신들이 오리지널 영화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강력한 파워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나라 영화의 경우 2016년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오리지널 영화로 선보였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킹덤도 같지만,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부산행과 판도라의 전 세계 배급권을 샀고, 이제 그 다음에 아마존 스튜디오는 아가씨의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아가씨의 미국 배급권을 수입했고, 그다음 지난해는 강철비의 염력 등의 작품이 넷플릭스에 이제 팔렸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영화판 얘기할 때 이제 어떤 대중문화의 할리우드 대중문화 산업과 스타와 스타덤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판이 달려서 할리우드를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는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과거에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 네. OTT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권역의 그 판권을 한 번에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은 양날의 검이 돼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바이어와 극장 등 중간 과정 없이 영화를 사고 팔고 또 극장에 개봉하고 그런 중간 과정 없이 전 세계 190개국의 관객들이 직접 콘텐츠를 선택하고 관람하는 방식이라서 어마어마한 콘텐츠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극장 개봉을 제한한다는 층에서는 리스크가 따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극장 매출이 영화 산업 수익의 큰 비중이고 극장 개봉이 아직까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가 극장의 판도도 어찌 바꿀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여러분도 나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 사실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사태 있기 전에도 굉장히 이제 극장들이 이 어떤 그런 OTT 업체들을 좀 두려워한 면이 있어요. 자신들한테는 공격적 대상이니까요. 글쎄요, 극장이 없어질까요? 인류의 오랜 어떤 호모로덴스, 유의를 즐기는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극장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지 한번 참 궁금한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기생충의 성과. 네. 뭐 다 알지만 뭐 BTS 얘기도 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류와 언어 얘기할 때 이제 BTS와 이제 기생충이 가장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한 것이지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62개국 이상에서 개봉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계속 뭐 확대되고 달라지고 하니까요, 그 기록들이. 대한민국에서 1,000만 관객은 동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칸 영화제 공식 경쟁 부분에 초청되어 이제 공식 스크린이 되고 황금 종려상 이제 2030년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2013년 이래로 심사위원 만장일치 수상의 영화였대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최초 영화가 아니라 선생님 표현이 좀 그러네. 2013년 이래로 한동안은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간 없었다는 것이죠. 이 영화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평가들의 폭넓은 찬사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영화학도들이 함께 모여서 할리우드 그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을 함께 보는 거예요. 마치 그 BTS 뮤비 보는 것처럼 리액션 뮤비처럼. 그래서 그 수상하는 장면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그런 어떤 글쎄요 리액션 뮤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선생님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히 이제 그게 일반인들도 있었지만 영화학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영상을 올린. 그러니까 최고의 영화라고 선생님이 봐도 정말 이게 그 영화는 우리가 어떤 어떤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쾌감은 반전인 것 같은데 기대치 못했던 반전. 뭐 뮤비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2억 4천만 달러 이상을.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그 부산행 같은 경우도 1억 얼마였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여태까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한국 영화가 되었고요. 괴물 설국열차와 함께 해외 수익 비중이 다른 여타 천만 영화들과는 달리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기생충의 그 수익, 누적 흥행 수익의 64.1%가 해외 수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위가 기생충이에요. 수익 1위가. 2위가 명량인데 명량의 경우에는 해외 수익은 4.9%예요. 명량도 좋은 영화죠. 좋은 영화인데 우리가 늘 지난 드라마에서 배웠던 문화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해외에 팔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만 영화들도 그 차이가 좀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 대부분 해외 수익률의 퍼센트가 높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라고요. 뭐 너무 그 이제 수상을 많이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176가랑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뭐 이 이제 그 기록이 나온 뒤에도 계속 뭐 어느 영화제에서 아마 이게 지금 대종상은 포함이 최근에 청룡영 대종상인가? 청룡영화인가? 그건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종려상, 골든글로브상, 그 다음에 뭐 미국 배우조합상, 그 다음에 영국 아카데미상, 뭐 이건 뭐 아카데미상에 이르기까지 뭐 어마어마한 수상을 하게 되었고, 뭐 우리가 앞서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캐나다의 뭐 토론토 영화제 상 받은 거 막 이런 것도 이제 막 너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엽기적인 그녀 같은 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굵직굵직한 그런 수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차 시는 짧았는데 3차 시는 살짝 길어졌네요. 네, 그러면 14주차에 이제 정리하는 이제 영상 강의를 올리고 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얘기하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준비를 한다면 모두 A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